네. 이제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도 여성들은 근육을 아까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많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네. 쉽게. 그런데도 열심히 이제 제가 근육량이 보통은 40대 넘어가면 1년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1% 정도씩 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여기서 더 없애지는 말자 차원에서 네. 저는 이제 근육 운동을 한때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할 때는 되게 좋고 이랬는데 이렇게 날씨가 또 추워지고 하면 또 이렇게 그쵸. 움츠러들고 이러잖아요. 싫어요. 예, 그래서 이제 봄, 여름 이럴 때는 좀 열심히 하다가 가을, 겨울에는 항상 제가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기 싫고 이러면은 또 좀 안 하고 이러면 근육이 또 열심히 할 때는 또 생겼다가 안 하면은 생길 때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최소 맞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안 하면 한 3주 만에 없어지는 것 같은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근육하면 뭔지는 잘 알고 있어도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맞아요. 명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많지는 알 않아요.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체에서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근육이 우리 몸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 뼈만 있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힘을 쓰게 하고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관절들을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을 버텨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허벅지랑 종아리 근육이 되는 거고요. 척추를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척추 기립근이나 엉덩이 근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아무리 많이 튀어나와도 척추 쪽의 근육이 강하게 잘 있으신 분들은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그렇게 심하시거나 이러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척추 근육을 키우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근육이 많으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더 높다. 살이 그렇기 때문에 잘 찌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이제 그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또 더 피곤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피로도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근육 양을 좀 더 늘려가면 아까 에너지 저장 탱크 말씀을 황태환 원장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에너지 저장 탱크로서 우리 몸의 근육이 제일 큰 근육 위주로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우리 근육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위주로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아까 에너지 저장 탱크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혈당이 이제 우리 몸에 생기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많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그걸 저장을 하는데 간과 근육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요. 근데 간은 뭐 조그만 하니까 사실은 근육에다 더 많이 저장을 하는데 근육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근육들이 아니라 큰 근육,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에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부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 큰 근육 위주로 한 군데 더 한다면 우리 승모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논문 같은 데를 봤을 때 이렇게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실 확률도 되게 낮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허벅지 근육이 좋으면 무릎 통증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엉덩이 근육이 좋으면 허리 통증도 훨씬 더 낮은 그런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은주 원장님, 이번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렇게 증상이 뭔가 굉장히 많으면 이런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은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뭔지를 잡아서 그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혈압약도 먹고 있고 당뇨약도 먹고 있고 고지혈증약도 먹고 있어요. 이런데 한약 먹어도 되나요? 일단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살을 좀 빼주시잖아요. 살을 빼주시면 그럼 소화가 좀 잘 되게 하면서 노폐물이 잘 빠지게 하고 살이 좀 빠지게 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분명히 좋아지실 거고 그쵸. 이런 분들은 보통 원래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폐경이시잖아요.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나름 본인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보시게 되면은 생활에 갑자기 묶이게 되시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보통 생활이 많이 불규칙해지세요. 왜냐하면 애 보시다가 애 잘 때 같이 막 밥도 막
다 후루룩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빵이나 이런 거 과일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고 단 거 땡기시니까 커피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이러시면서 갑자기 키가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156cm인데 7kg 정도 증가하시면 이제 살이 찌면서 보통 특히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은 크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에서 바로 잡히는 딱 잡았을 때 이런 거고요. 왜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건 잡아서 잡히진 않는데 배는 볼록 나와 있는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왜 삼겹살과 소주를 많이 먹었을 때 살이 찐 것 같은 양상을 그쵸. 가지시는 게 이제 내장 지방인데 저 그림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바로 노랗게 지금 지방이 껴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장과 대장 사이에 지방이 노랗게 껴있는 거고요. 저렇게 내장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만성염증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저런 상태면 이렇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내가 내장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는 일단 뭐 병원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MRI나 뭐 초음파나 이런 걸 하시면 정확하게 나오지만 보통 인바디라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체중과 체지방을 측정하는 그 기계에서 내장 지방이 요새는 측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보통 이랬을 때 내장 지방이 10 이상 넘어가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험이 확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단순히 뭐 살이 잘 찌거나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다라고 보기엔 좀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 몸의 에너지 대사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붙는 게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는 이렇지만 어떤 특정한 증상과 경향성이 있는 걸 보통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증후군은 보통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허리둘레를 가지고 즉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cm 이상이냐, 여자는 85cm 이상이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혈압이 있느냐 없느냐, 고혈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세 번째는 혈당, 이제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되느냐 여부. 그리고 네 번째는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혈압이 이제 아까 130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 되는 거고요.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 되면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이냐, 여자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이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얘는 미만이냐 여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한 가지가 안 좋았을 때 내지는 두세 가지가 안 좋았을 때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요. 지금 보내주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그다음에 허리둘레도 굉장히 높고 제 생각에는 내장 비만이 이 정도 몸무게시면 있으실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가지 정도 특별히 HDL 검사는 안 해봤지만 4가지 정도는 지금 다 되시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을 벗어나려면 어떤 것부터 실행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통은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증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해서 내장 비만이나 이런 이제 지방량이 늘게 되고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면은 체력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체중이 증가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의학으로는 기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피곤해지면 운동할 힘도 없어요. 사실 운동도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려면 기운이 좀 있어야 하는 거지 네. 기운 그렇죠. 없이는 못 하거든요. 운동 부족하고 그러면 또다시 마찬가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상황상 예전처럼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이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부터 잡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식사부터 잡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일단 빵, 뭐 과일 이렇게 되시면 당뇨 있으신데 빵이나 과일, 커피 이렇게 드시면은요 혈당 조절 아마 안 되셔서 약을 뭐 더 늘려가거나 주사를 맞으시거나 이럴 가능성도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사 관리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 식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식사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살이 찌시거나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원장님 전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자꾸 살이 찌고요. 자꾸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 보시면 특징이
밥은 별로 안 드세요. 밥은 별로 안 드시는데 나머지를 많이 드시는 그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밀가루로 된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료수들도 상당히 많이 드십니다. 뭐 각종 뭐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겠지. 예를 들면 맞아요. 탄산 음료는 안 좋지만 과일 주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 생각해서 드시고 각종 즙들도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메리카노는 괜찮은데요. 나머지 다 첨가물이 들어간 커피들은 믹스 커피 예를 들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밀가루 드시지 말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음료수들 드시지 말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과일도 드시지 말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과일도 굉장히 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과로 치면 하나 다 먹으면 좋지 않거든요. 한 두세 조각 정도 드셔야 되는데 사과 하나 깎으면 사실 제가 살림하는 제가 사람이라서 그런지 두세 조각 못 먹겠더라고요. 가끔 다 먹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상황에서는 드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나이 드신 환자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견과류.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 되게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로 치면 하루 4개. 뭐 이렇게 기름류로 치면은 사실은 하루에 한 숟가락, 어떤 때는 어느 방송에서는 들기름 하루에 한 숟가락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그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 역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